자,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요. 신뢰보호 원칙은 지금 행정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기본법에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명문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때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세기본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문자를 따서 기차세 이렇게 따기는 해요. 기는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차는 절차법, 그 다음에 세는 뭐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세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공익이나 어떤 제3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예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때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라. 국민이 뭔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그 믿었다라는 그 신뢰, 그게 합리적이라면 보호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판례로 요건을 5가지 요건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12조 2항이죠. 2항은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회가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국민이 권한 행사가 있지 않을 거라고 신뢰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때는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뭐 권한을 행사해서 아니 된다, 뭐 정당한 사유고 뭐 제3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 요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부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요 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그것도 장기간 안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착오로 누락을 했다. 내가 세금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 부과를 정말 착오로 누락을 한 거예요. 한 몇 년. 그러면 그게 사라질까요? 그 다음에는 야야야, 내가 너한테 세금 부과 한 3년째 안 했네 해가지고서 3년치 통틀어가지고서 부과를 해요. 가능해요. 그거는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오를 한 거기 때문에. 되셨죠? 근데 이런 거죠. 그 중소기업 뭐 보호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내가 약간 비과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사업 우리나라 육성을 위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 과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걔네가 갑자기 어때요? 확 뜬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이 야, 이제 그러면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내라.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육성을 이유로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그럼 이제 안 하겠구나라고 해서 그 뒤로 이제부터 내라. 이건 가능하겠지만 과거에 안 냈던 걸 한꺼번에 내라.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그 정도만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되고 1항 12조 1항 부분이 중요하죠. 뭐 객관식으로도 중요하고, 사실 제가 행정기본법에 나오고 행정절차법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행정절차법에는 20점짜리 사례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법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건을 정확하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요건이에요. 판례가 말한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고 나오죠.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에게 귀체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 공적 견해로 신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귀책 사유가 없는 신뢰래요. 없는 신뢰. 요거를 우리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러면은 신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자, 셋째 나오는 거죠.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신뢰와 인과관계가 있는, 자, 신뢰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인의 행위죠. 행위. 자, 근데 네 번째는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야, 너 영업해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될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영업을 했어요.
그죠? 영업을 했더니 야 너가 이런 거 갖고 영업하면 안 되지라고 저를 혼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어이가 없죠. 뒤통수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 처분을 내린 거죠.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후행 처분. 뭐에? 견해에 반하는. 자, 다섯 번째, 요거는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죠. 정당한 뭐 제3자 또는 공익 자나 어떤 아니면 공익의 어떤 피해가 없다면, 뭐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람의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신뢰를 깨쳐도 되겠지만은 그런 피해가 없다면 공적 견해 표명을 믿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라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에요. 뭐 이 요건을 뭐 필기하셔도 되죠.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필기하셔도 되는데 아마 2차 때 뭐 다 써놓을 거예요. 썼을 테니까 뭐 거기서 하기로 하고, 자 우리는 뭐 1차니까 요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판례가 좀 많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두 번째, 묵시적인 견해 표명. 자,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게 꼭 명시적으로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끄떡 그래요. 그럼 그거 뭐예요? 말 안 했잖아요. 너 말한 적 없는데?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끄떡거렸으니까 누구나 다 끄떡거리는 거 봤어요. 그럼 공적 견해 표명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묵시적인 견해 표명이 공적 견해 표명에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그 밑에 보면 비과세 가능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 걸쳐서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과세를 하지 않는다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모두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표시되어야 하지만 자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단순한 과세 누락은요, 야 이거 묵시적으로 네가 안 했잖아, 이렇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묵시적인 견해 표명 가능하다? 맞아요. 근데 단순히 뭔가 누락을 했다, 단순히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공적 견해 표명의 귀책 사유 유무인데요. 공적 견해 표명을 꼭 담당자가 해야 되나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거를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야 이런 약을 만들어, 이거 지금 국민한테 너무 필요한 약이니까 이 약을 만드는 회사한테는 내가 세금 부과 안 할게 라고, 세금 부과는 세무서, 국세, 뭐 세무 이쪽이 관련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요, 제약회사가 볼 때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들한테 제일 높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이런 거 만들면은 내가 비급여 할게, 비과세 할게라고 얘기했다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은 분장받은,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공식 입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몰라요. 국민은 공무원이 얘기했다면 그냥 공무원이 얘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있어서 자 형식적인 어떤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이 아니에요. 자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뭐 어쩌고 저쩌고를 자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쭉 나오겠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뭘 물어본 거, 그거 군대 가네 안 가네 물어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물어본 거, 그것도 네가 공무원이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좀 외우기 어려운 거 민원 처리 담당자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했지만 폐기물 처리업이죠. 폐기물 처리업. 굉장히 기본 이론 때 많이 했지만 또 계속 할 거예요. 이런 폐기물 처리업은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사업 하게 해주세요, 허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돼, 너 거기다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법에 먼저 사업 계획서를 내라. 제출을 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런 사업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하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신뢰보호 적정 통보 공적 견해 표명이죠. 난 그걸 믿었으니까 시설을 갖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반하는 안 돼라는 행위로 어때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근데 똑같이 자, 적정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질 변경을.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은 이 토지가 뭐 주거나 이런 걸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잘한다고 뭔가 잘한다고 형질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그 토지 목적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라고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라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때 대법원에서는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토지까지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를 잘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했을까요 이거를? 그냥 허가 신청을 하면 이게 뭐 허가를 내주면서 토지 형질도 다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왜 오지랖을 피웠냐고요 이렇게. 왜 이걸 신청했냐고요. 그냥 허가 신청을 했으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요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형질 변경해줄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래서 외워둬야 되니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런 허가를 할 때는요, 그 목적에 맞는 허가만 해주게 되는 거지 거기 부수적인 어떤 허가까지 다 해줄 의무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토지거래 허가는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거는 뒤에 허가 쪽에서 다시 배울 건데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형질 변경 신청을 한 거, 그거는 변경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가 인가잖아요. 그 토지거래라는 것은 그 거래 목적이나 이런 걸 봐서 다 할 수 있음을 다 판단한 다음에 인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목적 외에 부수적인 것까지 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아무튼 다음 판례를 보면요. 법령 개정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의 대상이잖아요. 신뢰의 대상. 공무원이 말한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면 법률에 규정된 것도, 법령에 규정된 것도 의미할까요? 법령에 규정된 것도 의미하죠.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법을 봤을 때 법에 이렇게 규정됐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한한다. 우리가 공무원이 말하는 거는 공무원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확성기 되고 야 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공무원이 그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하는 거는 개별적인 거죠. 구체적인 거죠. 근데 법령에 규정된 거는 개별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법령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령의 신뢰를 인정한다면서요. 그러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 표명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한한다. 맞는 지문이냐고요. 틀린 질문이라고요. 법령도 신뢰 대상이 되니까.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니까. 그죠? 되셨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어려운 지문인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무슨 의미야 상관없이 그냥 막 외우게 돼요. 외우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아무튼 그 법령을 내가 믿었어요. 근데 개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법령을 개정 전에 있는 법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뭔가를 그렇게 믿었는데 보호해 주지 않는 거,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지 않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확약. 확약은 절차법에도 규정돼 있거든요. 법령이 개정된 걸로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 확약한 거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이거 지워도 되죠? 다시 원칙을 본다면 자, A라고 했어요. 근데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서 이제 A는 아니고 B래요. 근데 나는 A라고 신뢰를 했어요. 이 신뢰 보호해야 돼요. 그죠? 법령에 대한 신뢰도 인정하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거. 자, 보호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보호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자, 확약인 경우예요. 또는 야, 너 언제까지 하면은 내가 해줄게라고 기간을 정해서 요 기간에 뭐 해라고 약속한 거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니까 확약적으로 가도 되는데 하여튼 약속한 거 있죠. 근데 그 약속한 기간은 여기가 개정이라면 여기까지 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개정이 되니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해줘야 돼요? 자, 내가 너 신청하면은 보조금 줄게. 너는 지금 법에서 보조금 대상 지급 대상자니까 보조금 줄게. 10월 1일까지 신청해 라고 했는데 10월 1일이 한참 지난 다음에 11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고 12월 1일에 신청을 했다고요. 신청 기간이 아닌. 그럼 그걸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자, 다시 법을 믿고 행위를 했는데 개정이 됐더라도 신뢰는 보호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법을 개정이 됐을 때 그 법을 믿었던 거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어떤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그 뒤로 신청한 경우 아니면 확약에 해당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오죠. 판례 밑에 보면 신뢰 형성이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사후에 변경되었다면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자, 밑에 보면은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자, 확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신청의 어떤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신청이 없었다면 그럼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또는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확약하고 이런 유효기간을 뒀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일 때는 그 법률관계가 변경됐을 때 그냥 실효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효라고 했죠. 다만 성적이 나쁜 거는요. 성적이 뭐 60점 이상이어야지 뽑는다라고 했는데 60점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뽑혔어요. 이거는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그죠? 아무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건 무효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과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 거예요. 그럼 국가가 임용을 했다? 뭔가 공적견의 표명이죠. 그래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살았죠. 신뢰를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너 결격 사유에 해당되네 라고 그 사람을 내보내요.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원래 무효니까.
되셨어요. 자, 그래서 임명 당시 결격 사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과실로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명 당시 당연 무효로 봐야 되고요. 따라서 당초 임명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신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무효니까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죠. 자, 판례 무효인 경우에는 신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법한 공적견해 표명은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법할 때는. 왜냐하면 위법이라는 거는 무효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무효인 공적견해 표명은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위법한 선행 행위에 의해서 선례에 의해서 자기 구속 원칙이 발생한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위법한 공적 견해 표명에 의해서 신뢰 보호 원칙이 발생한다? 그건 맞다. 두 개 좀 비교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밑에 판례 도시계획 구역 내 여기 나오네요. 토지 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야 이거 될 거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 신고를 안 하고 건축 허가를 하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까 폐기물 사업 적정 통보를 받고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한 거 불허했을 때 뭐라고 했죠, 제가? 그 불허가 위법이 아니라고 했죠. 신뢰보호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한 거는요. 그거는 위법하다고 했어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 허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는 모든 걸 다 살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셔서 폐기물 처리업 나오네요. 폐기물 처리업 나와서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제출한 거죠. 적정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불허했죠. 불허가 처분했죠. 그죠?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죠. 위법한 처분. 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과세 표명을 했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된다? 해당돼요. 이거는 과세관청이 아니더라도. 자, 왜냐하면은 분장받은 업무에 형식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년 동안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뭐라고 했죠? 이건 단순 누락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출 확대라고 과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안 한 거잖아요. 그 안 했으니까 야 이제 너 성공했으니까 4년치 내. 안 된다고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자, 단순 과세 누락은요. 단순 과세 누락은 이건 신뢰보호 되지 않아요. 돈 내야 돼요. 그죠? 단순한 착오로 반복했다. 단순한 착오. 이것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아니에요. 계획이란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오늘의 공부 계획. 당장 저의 계획. 오늘은 저는 신고가 끝나는 것까지 저희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계획서를 신고가 끝나는 걸로 드렸을 거예요. 설마 제가 단순 착오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계획은 항상 어때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서 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다 위법하다고 하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자, 뭐 국가는 밑에 강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계획서에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의 발표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이거를 신뢰보호로 다 보호하면 안 되겠죠. 자, 뭐 고유 번호를 부여하거나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이거 공적 견해 표명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어때요? 그냥 내가 신고한 대로 거기서 물론 말해줘요. 이거 비과세 아닌데요? 저는 비과세로 할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비과세로 일단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이 뭐 비과세나 뭐 이런 걸 고유번호증이 발부가 돼요. 발부가 되고 그 사람이 사업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봐가지고서 나중에 과세로 전환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죠. 보통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초창기 때 어때요? 초창기 때 행정사를 아무도 몰라요.
가가지고선 세무서 가가지고 이제 업무 신고증을 받아가지고선 세무서 가가지고선 신고를 하니까 간이가세로 신고를 했거든요. 간이가세를 다 받아줬어요. 간이가세로 한참 지났죠. 근데 요즘 어때요? 다 뭐예요? 간이가세가 아니라 그걸로 다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다 변경이 됐죠. 간이가세가 아니라 지금 행정사는 이제 다 세금 해야 돼요. 뭐 복식부기인가 몰라. 저도 세무사 때 맡기니까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서 신고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했다, 면세 사업장용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했다,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단순한 민원 공무원은 단순 상담,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민원 공무원. 그리고 폐기물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이 적정 통보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그러니까 뭔가 토지에 대한 어떤 변경 신청까지 해주겠다는 견해 표명이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 요거 꼭 생각하세요. 이거 그 적정 통보로 폐기물 사업을 불허한 거, 그거는 신뢰를 위반한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이런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허한 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민원 예비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답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이익 환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주변에 개발이 확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내 땅값이 확 막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로 인해서 뭔가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환수를 하게 돼요. 환수를 하게 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고 뭐 예견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담당하는 공무원, 이게 민원 예비 심사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죠. 야, 나 여기 사업자 되고 만약에 요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선 여기 땅값 뛰면 나도 그거 이익 환수해 내야 되냐, 돈 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거 대상은 아니야, 괜찮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무 땅값이 많이 뛴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뛰어보니까 야, 그럼 좀 내라 라고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이게 물론 판례를 읽어보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서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느낌에는 그거밖에 안 돼요. 공무원, 이제 공무원이래. 판사님들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답변, 민원 예비 심사에서 환수할 필요 없다, 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이익 환수를 했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처분의 하자가 자기의 당사자가 허위로 뭐 사실 은폐나 사유의 방법으로 그런 신청에 기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지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는데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3년하고 그 다음에 뭐 1년 10개월하고.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제가 더 이상 처분 못한다고 했죠. 아까 뭐 그거를 실효의 원칙이다, 뭐 실권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법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시험 문제로 그런 용어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서 아까 2항에서 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오랫동안 안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처분을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오랫동안 똑같은 운전면허예요. 똑같은 운전면허인데 3년 동안 안 했대요. 그러면 그때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안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 그럼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1년 10개월 동안 안 하다가 처분을 했을 때 이때는 뭐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은 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 있다. 3년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외워두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원칙.
권리 남용. 뭐 민법에서 여러분들 이 용어는 많이 배울 테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은 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판례 보면은 국가가 과거사 정리법 적용 대상인 피해자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경우, 야 내가 과거사 정리를 할게, 그래서 피해자들은 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신청을 받았죠. 받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갖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다가 대법원까지 가니까 질 것 같거든요. 질 것 같으니까 행정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5년 이거 너무, 이거 국가한테 배상금 받으려면 시효가 있는데 그게 훨씬 지났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니었겠네요. 민사니까 10년 지났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럼 네가 애초에 피해자들, 지금 피해자들 다 소멸시효 지났는데 그거 다 소멸시효 지난 거 갖고 배상 이거 안 해줄, 구제 안 해줄 거야? 그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구제를 해준다고 발표를 한 거잖냐. 근데 그걸 갖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뭔가 피해자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는 권리 남용이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여기 이렇게 땡 이렇게 해서 빈칸 넣고 다음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서 문제가 나왔죠. 뭐 자기 구속의 원칙, 뭐 비례의 원칙, 이렇게 딱 뻔해요. 그냥 그 신의성실 원칙인가 권리 남용의 원칙인가 답이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뭐 나머지가 너무 아니고 그냥 딱 요거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도 요양 불승인 처분으로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요양 승인해 주세요라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더니 신청할 때는 소멸시효랑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불승인 처분이 나왔죠. 안 돼. 불승인 처분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돈 받았네. 이거 나는 왜 안 받았지? 해가지고 이게 소송으로 갔거든요. 갔더니 야, 네가 불승인 처분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얘가 신청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소멸시효가 지난 건데,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가 승인을 못 해준다라고 또 우기는 거는 그거 역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정년을 1년 3개월 놔두고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정정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50년도생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57년도생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호적을 막 잘 대충 올리고 막 형의 호적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호적에 올려놓으면 아들 난다고 일단 아들을 호적에 일부 먼저 올리기도 했대요. 뭐 그냥 막 올렸대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선 뭐 우리 집도 그러려고 그럼 저도 나이가 많은 건가? 근데 저는 액면을 보니까 호적을 늦게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아무튼 그렇게 올렸나 봐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쭉 살다가 이제 정년이 되니까 나는 벌써 정년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정년 1년 3개월을 앞두고 정정 신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야, 너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왜 이제 와서 정정 신청을 하냐? 이거 신의성실 원칙, 뭐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뭐 문제가 생기니까 바꾸지, 누가 그걸 미리 바꾸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이 자기 나이를 갖고 성실하게 뭔가를 이행을 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뭐 이런 거는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부당결부예요. 부당하게 다른 거를 결합해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다가 나 여기 주택 건설을 해주세요. 주택 건설 뭐 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신청했더니
야 그래 너 여기 허가를 신청할 텐데 내가 너 이득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요 땅을 나한테 증여해라. 뭐 그런 걸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부 체납해라.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기부 체납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부당 결부, 부당하게 결합시킨 거라고 하죠.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죠? 항상 이런 용어가 나와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자, 이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판례를 볼게요. 주택건설 사업을 계획 승인하면서 야, 여기다가 주택을 짓는데 이 뭐 65세대 뭐 이렇게 큰 주택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아무튼 통행로가 없는 거예요. 이 통행로가 없으니까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이 땅을 네가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선 이거를 기부 체납해라라고 한 거죠.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주택 건설하는 거 승인해주면서 통행로를 내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위법한 부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부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어떤 처분에 덧붙이는 종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관은 지금 본다면은 만약에 국토 고속국토관리청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을 허가하면서 이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 이건 뭐냐요? 송유관에 대한 어떤 매설 허가인데 이게 주죠. 그죠? 주죠. 근데 붙인 거죠. 뭘? 만약에 이거 뭐 이전하거나 그렇게 되면 비용을 네가 내라. 비용 부담 너가 해라. 라는 어떤 종된 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라는 어떤 행정행위 처분이라면 이거를 한다면 내가 너한테 허가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이거를 조건으로 해주겠다.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뭐예요? 부관이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부관을 함부로 막 못 붙여요. 왜냐면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법치 행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자, 협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법에 협약을 통해서 비용 부담할 수 있다라고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흐르죠. 그러면은 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였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면 이 부관이 갑자기 부당 결부로 바뀌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비용을 네가 부담해! 라고 부관을 붙였다면 그거는 부당 결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개정되기 이전에 근거가 있을 때 이 부관이 있는 거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붙인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부당 결부가 아니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국토관리청이 다시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허가를 하지 않아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에요. 허가를 하지 않아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다면은 허가를 받을 때 이 부관 붙인 거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죠? 이때는 그냥 막 매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관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허가 없이도 속류가를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때 있을 때 그 법적 근거가 있을 때 했던 이 협약 상실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관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되셨나요? 자, 이건 좀 어려운 판례이지만 부담에서 또 다시 반복이 되면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운전면허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있는데 뭐 운전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야, 그 음주운전 그 차를 모는 그 면허를 취소시켜야지 왜 다른 면허까지 싹 다 취소를 시키냐? 부당결부다라고 그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죠.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요. 그럼 다른 거 주면 다른 걸로 술 마시고 뭐 그 운전하면 그건 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뭐 면허를 골라가지고선 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예방적 효과, 그죠?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일반 예방적 효과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자,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행정법의 효력. 단순하게 조문이 묻는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출제가 좀 많이 나와요. 조문 보면은 요 조문은 굉장히 한 3번 나왔나 4번 나왔나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인데 법령, 그러니까 법률이나 명령이나 아니면 뭐 조례, 규칙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그러면은 보통 법령은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공포하고 공포하면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써져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뭐 15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빈칸으로 20일 집어넣는 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30일로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20일. 그런데 그 일반적인 원칙이 20일인데요. 그 밑에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법령은요. 공포 후 30일이 경과,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가로 다음 중 뭐 들어갈 내용으로 뭐 단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20일, 30일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급입법이라는 걸 볼게요. 소급입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급이라는 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제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하고 그거는 뭐 7월 1일에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 행위를 하면 제재를 처벌을 한대요. 이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이런 법이 제정이 돼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언제? 8월 1일에. 근데 되돌아가서 이 행위를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뭐 이런 법 없으니까 내가 했는데 갑자기 법이 미래에 발생을 해서 나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뭐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행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급해서 이거를 뭔가 법을 적용하는 거, 그거를 소급 입법이라고 해요. 소급 입법.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행위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된 행위를 적용을 시킨다면 그거는 정말 소급 입법이다 해서 진정 소급 입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 소급 입법. 근데 행위라는 게 계속되는 어떤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되는 상태. 그래서 이 행위가 계속돼서 뭐예요? 9월 1일에 행위가 완료가 돼요. 그러면 완료가 됐던 시점에서는 행위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쪽은 뭐 또 과거고 이쪽은 뭐 우리가 법 제정된 이후고 이런 거는 좀
진짜 소급은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소급이니까 부진정 소급 입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진정 소급 입법. 근데 진정 소급 입법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완료된 행위까지 뭐를 적용시킨다 안 돼요. 근데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 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뭐 예경 신공하면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외적으로 이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그다음에 부진정은요. 부진정은 원칙이 적용이 돼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야 그건 좀 너무하다 해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가 나오죠. 자 이거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예외로 나오고 이거는 원래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예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요쪽 예외.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데 소급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진정소급 입법의 예외적인 경우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두 문자를 그렇게 딴 거죠. 자 일단 읽어보면 소급 입법 금지 원칙 행정기본법 14조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법령 등은 특별하게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법령이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완성되거나 아니면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진정소급 입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진정소급 입법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2항은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요거랑은 좀 틀려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그러면은 어떤 법을 적용시키는 거였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요 위로 잠깐만 해보고 뭐 여기다 잠깐만 쓰고 지울게요.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이때는 10이면 허가를 준대요. 그래서 10이면 허가를 준다고 해서 10 딱 맞춰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때 법이 개정돼요. 개정돼서 20이 돼야지 허가를 준대요. 그러면 이제 허가, 불허가라는 어떤 처분이 나와요. 처분 나올 때 자 신청 시에는 10이라고 해서 내가 10을 맞췄는데 법이 개정돼서 20이라고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허가가 나와요. 불허가가 나와요. 불허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항상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은 처분시 법을 적용해요. 처분시 법을 적용해요. 되셨죠? 자 밑에 보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규정한다.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또 이렇게 나오죠. 법령 등의 행위, 위반한 행위와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이에요. 제재 처분. 그럼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다만 위반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자, 제재 처분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질서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법률 또는 조례상 어떤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라는 것을 부과해요. 여러분들 담배꽁초를 뱉었다. 담배꽁초를 왜 뱉어요? 뭐지? 침을 뱉었다. 담배꽁초를 버렸다. 뭐 이럴 때는 어때요? 과태료 받죠. 그죠? 과태료 받죠. 자, 그러니까 그런 위반 행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어떤 부과라는 행정행위, 뭐 행정작용이 나와요. 그럼 이 부과할 때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원칙은 행위시법이죠. 그죠? 행위시법이에요. 그런데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랬죠. 제가 행위자가 이거 과태료가 5만 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5만 원 정도면 오늘 내가 국가를 위해서 쓸 생각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원래 침 안 뱉는 사람인데 침을 뱉은 거예요. 5만 원 쓰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뱉은 거예요. 근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5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500만 원이나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그죠? 5만 원을 적용시켜서 5만 원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자, 행위자를 보호하는 건데 여기가 감경이 됐어요. 또는 이제 그런 거 뭐 침 뱉는 거는 뭐 이거 누구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과태료 안 내, 대상이 아니야 해서 대상이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요,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시법을 적용했는데 오히려 그 뒤에 감경되거나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변경된 법을 적용하는 게 더 행위자를 보호하게끔 바뀐 거죠. 그죠? 그럼 어떻다고요? 그때는 이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부과를 할 때. 자, 다시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법이 1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언제 법을 적용한다고요? 행위시법을 적용해요. 자, 원래 5만 원이에요. 행위할 때 5만 원이었는데 자, 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요? 변경된 법을 적용해요. 변경된 법. 감경된 거니까.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은 그렇게 되고 진정소급 입법에서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그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 판례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판례를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거 들으면은 당연할 거예요. 친일 행위자,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있잖아요. 그죠? 우리 1945년까지 뭔가 친일 행위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제재, 그게 친일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후에 그 제정이 되겠죠. 법이 제정돼서 그 행위가 완료됐잖아요. 그 사람 친일 행위가 완료된 사람들을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을 적용시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진정소급 입법을 인정한 경우죠. 진정소급 입법을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런 경우 인정할 수 있다라고 요건을 4개를 들었거든요. 그 4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일단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예경, 신공, 아주 경미한 경우, 그 다음에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는 뭐 예경, 신공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시험 문제가 이거를 여기 요건 하나하나를 말장난으로 바꿔서 문제 내지는 않아요. 문제 내지 않고 그냥 이런 요건에 다음 중 신뢰 진정 소급 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서 요 4개와 이상한 지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겠죠. 나오니까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좀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 입법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인정된다고 했죠. 자, 읽어보면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관계의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부진적 입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예외 그 요건을 막 외우지 마시고 예외적으로 부진적 소급 입법도 뭔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있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둔다. 자, 읽어본다면 다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그 다음에 신뢰보호 요청 사이에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와 공익상의 사유를 서로 교량한다는 걸 어떤 쪽이 더 이익이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신뢰가 더 크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 이익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 사실 또는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는 거고, 과거에 발생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 관계 등의 새로운 법률을 규율하면서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 이익이 더 크다, 사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부진정 소급 입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밑에 판례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판례 부분이 나오니까.
자, 이건 뭐예요? 공무원이 이제 연금 사유가 발생한 후에 개정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여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퇴직연금 제한 처분은 허용된다. 자, 연금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직위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금을 막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돼서 이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직위를 지금 쭉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개정돼서 뭐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몇 퍼센트를 내가 연금으로 준다, 뭐 얼마씩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네가 30년 일했으면 얼마 주고 20년 일했으면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개정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은 만약에 퇴직까지 해가지고서 이만큼 30년을 채웠다고 해보세요. 30년을 채워가지고서 여기서 퇴직을 해가지고서 뭐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받는데 개정된 법을 다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피해요? 야, 이때는 아니지 않냐? 법이 적용이 아니지 않냐? 근데 뭐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본 거죠. 그죠? 왜요?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황인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성적 불량을 이유로 징계 처분하는데 수강 신청 이후에 징계처 요건을 완화한 개처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학기가 뭐 3월 2일 날 시작을 해서 쭉 해서 대학생들은 언제 방학하나요? 하여튼 뭐 7월 만약에 31일 날 학기가 끝난다고 해 보세요. 근데 학기가 이 학칙이 여기 중간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고사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말고사를 봐요. 근데 학칙 완화했다. 징계 요건을 완화했다라는 거는 징계 요건이 훨씬 어때요? 완화했다는 건 징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징계하기가 더 편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성적에 D가 되면은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싹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한 C쯤 나오게끔 놀면서 해가지고 중간고사 봤죠. 그죠? 근데 갑자기 개정이 돼서 D가 아니고 야 만약에 B 이런 학교는 없겠죠. B라고 하면 B 이하면은 내가 뭔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C를 보면 C여서 이게 뭐 B로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은 거죠. 야 개정이 여기서 됐고 나는 중간고사를 이렇게 봤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아니다. 이거는 부진정이다. 이거는 다 해서 여기서 통합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료된 행위가 아니다. 부진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이 아마 이게 나왔나? 자, 그다음에 판례 여기 부분은 뭐 입법 만약에 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냐 아니면은 소급 적용을 인정하느냐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니까 함부로 따질 필요 없다라는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요건 지나가고 자 지역적 효력 볼게요. 지역적 효력 한두 번 정도 지문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보통 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령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있다, 뭐 이 정도로 나오니까 뭐가 있을까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뭐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고,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특별법은 제주도에 적용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경우 있어요. 그다음에 대인적. 자,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외국인에 대해서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상호주의를 둔다, 특칙을 둔다. 뭐가 있을까요? 특칙, 외국인에 대해서 특칙을 준다. 뭐 대사관이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배상. 우리 1차에서 국가배상, 상호주의 두고 있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국민한테 국가배상 못 해줘. 뭐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두고 있는 경우 있어요. 또는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거 여권법. 그죠? 외국에 있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거 여권법이나 병역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자, 그래서 대인적 효력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는 뭐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효력의 소멸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위헌 결정했으면 그 법률은 소멸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시켜요. 그죠? 자, 근데 방가로 2번 뭐 형벌에 관한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법원의 명령 규칙에 대한 위법 결정은요. 그 사건, 그죠? 당해 사건에만 적용돼요.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뭔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사법관계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네요. 요 행정 법률 관계에서 자, 교재를 한번 본다면 여기서 뭐 행정 조직 관계에서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그다음에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 관료 관계,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사법 관계는 행정 사법 관계, 국가 관계 이런 분류 안 나와요. 기본 이런 때 제가 했지만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자, 행정상 어떤 작용이 나왔는데 그 작용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냐 공법이냐 이렇게 분류 이게 사법이 적용되느냐 공법이 적용되느냐 그것만 외우는 거. 그래서 27페이지 밑에 표 외우는 거 이게 나오죠. 그럼 사법이라는 게 그 우리가 개인과 개인 그거를 우리가 뭐 사적인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죠? 사적 관계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뭐 상법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사법 관계는 이거를 규율하는 법원은 어딜까요? 이거는 민사법원이겠죠. 그러면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리고 민사소송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켜야 될까요? 이거는 사법관계니까 아니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죠. 법이 적용 안 돼요. 저는 뭐 두 문자는 예전에도 했지만은 뭐 사실 매일 당 취득 해요. 마저 이렇게 외웠죠. 마조 그죠? 자, 그래서 전기, 전화, 가스, 철도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관계 사립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물론 예외가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 그 옆에 예외를 좀 외워 두셔야 되지만 그다음 환매 그다음에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 사용료 부과 일반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당연히 사법관계고요. 그 일반 재산이 아닌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당연히 공법관계겠죠. 그리고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뭐 옆에서 피겠지 알지 마세요. 옆에 있으니까 일반 재산을 만약에 무단 사용했으면요. 아까 제가 뭐를 부과한다고 했죠? 평등원칙에서 120%의 변상금 부과한다고 했죠. 그 변상금 부과 그거는 행정관계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의 사용료 대부행위 얼마씩 돈 주고 내가 사용할게라고 해서 사용료를 냈는데 그거를 안 내요. 돈을 안 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징수는 그건 공법관계로 간다고 했죠. 그럼 돈 받는 거는 네가 대집행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돈 받는 거는 행정청 니들이 잘하잖아. 왜 민사법원으로 와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러면서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됐어요. 돈을 징수하는 거. 자, 그다음에 부당이득. 그럼 뭐겠어요? 이거는 무효인 조세 부과처분. 조세 부과처분이 무효면은 그러면 내가 세금 낸 거 그 돈은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되겠죠. 부당이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득을 취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냈거나 잘못 낸 거에 대한 반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관계예요. 그다음 협의취득. 자, 이런 용어는 협의취득이다, 환매다 이런 거는 나중에 손실보상에서 재개발 뭐 이쪽으로 하면서 다시 나올 내용이들이죠. 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뭐 이런 거죠. 국가배상 청구. 이거 사법관계예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으로 가요. 그다음에 한국 마사회에서 기수 면허, 그 말 타는 기수 있잖아요. 그 기수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 거, 이것도 사법관계고, 재개발조합의 조합 임원, 조합장과의 관계, 자 이것도 사법관계예요. 재개발조합은 나중에 이제 행정주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법인이거든요. 그럼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재개발조합과 조합 임원 또는 조합장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라고 봤어요. 이런 거는 두 문자 따고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교해서 지금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에 자 공공조합도 그렇고 재개발조합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아무튼 뭐예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과 임원 간의 관계, 공법인과 그 다음에 그 장과의 관계, 조합장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아까 사법관계. 근데 그 공법인과 조합원의 관계, 이거는 공법관계예요. 저 공법인과 조합원의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자 공법관계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인가 아까 55페이지에 나왔다는 거, 그 부분 가지고 좀 더 할게요. 그때. 그 다음에 그냥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관계예요. 근데 손실보상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게 개별법에 규정됐는데 그 개별법의 해석을 봤더니 이건 사법관계가 아니고 공법관계에 해당된다라고 견해를 바꾼 판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개별법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죄송한데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법관계. 그런데 하천법이나 아니면은 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또는 사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여기 이때 손실보상은 이제 공법관계를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일반 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뭐라고 했죠? 사법관계. 근데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아닌 행정재산,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는 공법관계예요. 그리고 국유재산 안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잖아요. 일반재산이든 아니면 행정재산이든 아무튼 무단점유를 해가지고선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뭐예요? 그건 공법관계예요. 그리고 일반재산의 사용료는 사법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징수 뭐라고 했죠? 징수 공법관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생각보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런 거,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뭐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당연히 그 국가와 청원경찰의 관계, 당연히 공법관계를 봤죠. 그 다음에 학위수여, 학위수여는 뭐 박사학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학위수여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하든 공립학교 법인에서 하든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 이거 당연히 공법관계겠죠. 자, 넘어가셔서 사립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자, 의무교육이면 이거는 사립중학교에서 하더라도 위탁을 한 거거든요. 국가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공법관계고요. 원천소, 뭐 이거 소득세, 원천징수. 이거는 개인이 제가 일단 개인 만약에 방문각에서 저한테 3.3% 떼잖아요. 그럼 방문각 뭐 원장님이 떼시는지 누가 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장님이 뗀다 라고 하면 그 원장님이 행정청이 된다고 했어요. 행정청은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냥 3.3%를 그냥 떼서 내는 어떤 그냥 거쳐가는 어떤 사실적인 그 기관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인이,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소득세 3.3%를 떼는 거지만 이건 사인이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거대로 하는 걸 뿐이거든요. 그래서 원천 징수행위 자체는 공법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이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오늘 처음 온 분들도 있지만 지난주에 했는데 그죠? 행정재산 안에 매점 같은 거 위탁 계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행정재산 안에서는 그 사람이 뭐 매점에서 물건 파는 거 못하죠.
못하는데 내가 너 사용료 내고 물건 파는 권리를 줄게. 권리를 설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권행위이기 때문에 뭐에 해당될까요? 특허에 해당돼요. 특허에 해당되고 당연히 이거는 공법 관계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수도. 자, 수도는 아까 뭐 우리가 전기나 전화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법관계죠. 수도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는 공법관계예요. 수도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맨 밑에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 자, 그것까지 하면은 이것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진도를 생각보다 한 3-4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밀리네요. 밀리지만은 거기까지 할게요.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제가 할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법에서 뒤에도 한번 부당이득에서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너가 얼마 내는지 모르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라. 어느 정도 한꺼번에 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냈던 여러 가지 뭐 세액을 해가지고선 너무 많이 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줄게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내요. 많이 내고 그걸 법에서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어떤 부가 처분이 나올 거예요. 처분이 나오고 근데 그게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너무 과오납이 됐다. 너무 많이 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급을 해줄게. 환급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이건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과오납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데 그걸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해 놓고 일단 내고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뭐였는데요? 역시 똑같은 그냥 세금의 부가처분을 했는데 이 세금의 부가처분이 뭔가 무효다 또는 취소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낸 그 과오납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돌려달라라고 하면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는 사법관계고 이건 공법관계죠.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법원은 어디란 얘기예요? 민사법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원이에요. 행정법원이고 자 아직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행정법원의 소송은 주관쟁송만 따진다고 하면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제가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뒤에 진도잖아요. 그냥 여기만 할게요. 이거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당사자 소송이 뭔지만 잠깐 얘기를 하고 수업은 끝낼 거예요. 지금 당사자 소송이 뭔지는 지금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번 그래도 말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 관계를 대등한 당사자끼리 뭔가 소송에서 다투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국가가 나한테 무슨 처분을 하면 이 처분 잘못됐어요 라고 다투는 거니까 대등한 당사자라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국가 행정청과 나 이런 처분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은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부가 처분을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과오납한 환급 청구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세 관청과 나 사이에 대등한 당사자로 대등한 주체로 지금 법원에서 가려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 부가 처분 자체를 내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부가 처분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부가 처분 자체를 내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그럼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부가 처분으로 발생한 어떤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공법 관계고요. 되셨죠?
자, 거기까지 해서 지금 뭐 27페이지까지 하고 행정법 관계 당사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외워 오세요. 꼭 이거의 개별적인 설명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오세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남아서 질문은 요 부분은 받을게요.